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이 출석률 되게 높은 거 아세요? 막판으로 갈수록 사실은 한 반 정도도 안 나오시는데 지금 반 이상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정말 리스펙합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덥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제 합격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GPT 3.5가 나오는 시기랑 잘 맞물려가지고 저는 그거를 잘 써서 거의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공부를 할 때 이 약간 비교 포맷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의 비교로 두 가지 토픽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비교를 할 때 비교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막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GPT로 그냥 돌려가지고 약간 그 당시에는 환각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 거의 환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GPT 4.5까지 지금 약간 좀 테스트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환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서브노트에 있는 키워드들하고 GPT에서 보여주는 그런 키워드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는 하지만 채점자가 보았을 때 맥락상 GPT에 있는 키워드들이 저는 좀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험의 그러니까 시험이 준비해, 임박해 올수록 GPT를 더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서브노트가 공부가 됐다는 상태에서 내가 혹시나 보다가 모르는 키워드가 혹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보다가 얘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번 더 깊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비교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한 가지 토픽,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옆에 구분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분값들.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1교시형에다가 옮겨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약간 목적은 제가 이 특강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저번에 한번 특강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열어봤어요, 집에서. 그랬더니 거의 서브노트랑 이제는 비슷해가지고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좀 개념적으로 많이 틀린다거나 개념적으로 이해를 내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좀 확실을 다시 한번 좀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이 부분값을 생각보다 너무 그냥 특징, 장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되게 그냥 가볍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채점을 할 때 다른 반에서 지적사항들 그리고 다른 반 멘토님한테 저희 반에 어떤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2교시형에서 그림이 작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는 그냥 그 포맷을 가져가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밑에 그냥 특징하고 세 줄을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보통 이렇잖아요. 이 1도 1표를 그리실 때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어차피 줄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개념, 그렇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개념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이나 뭐 다른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요새 지적받는 사항들 보면 여기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저는 빨리 여기 세 개를 구분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서 내가 봤던 것들을 좀 세분화시키면서 그냥 특징을 쓸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치면서 여기를 뭔가 풍부하게 내가 구분을 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작전이 아닐까,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가지 목표는 첫 번째, 인공지능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오는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내가 지금 혹시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다. 세 번째는 여기 구분에 내가 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냥 적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위에 제가 뭘 비교할지는 제가 뽑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GPT-S에다 남겨놓은 그 챗봇 있잖아요. GPT-S로 돌리니까 다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CV 해가지고 1시간 만에 만든 거 치고는 그래도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쭉 보시고 특히나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은 그죠? 못 쓰면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내가 놓친 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네,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천천히 진행할게요. 네.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 막 덥고 지금 뭔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인데,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 하면은 레이블이라고 딱 떠올려야 됩니다. 레이블. 그래서 레이블. 레이블이, 레이블이 정답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없으면 비지도고, 있으면 뭐예요? 지도 학습이잖아요. 레이블이 빠지면 안 됩니다. 레이블. 그래서 정답지가 있는 거는 지도 학습이고, 당연히 지도 학습이 될 거고,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다. 네, 레이블이 꼭 있어야 됩니다. 레이블. 네. 자, 그러고 나니까 지도 학습에서는 당연히 목적이, 그쵸? 출력이 중요하죠. 출력. 아웃풋. 아웃풋. 네, 아웃풋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아웃풋을 예측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회기냐, 분류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회기는 뭐죠? 회기. 수치형. 수치. 수치형이죠. 네. 발 사이즈를 가지고 키를 예측한다. 키는 계속 연속된 수치잖아요. 자, 분류는 뭐죠? 네. 네, 뭐 임신 여부, 당뇨 여부, YN,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세 가지도 있죠. 여러 가지 클래스. 얘가 딸기인지, 배인지,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범주형입니다. 범주형. 자, 그래가지고 지도학습에는 크게 뭐가 분류가 된다? 회기와 분류. 네,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서는 군집과 차원 축소. 그렇죠? 대표적인 알고리즘까지 꼭 보셔야 돼요. SVM 아시죠? 네, 떠올리셔야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 네, 트리 형태. 스무고개. 네, 띄우셔야 됩니다. 스무고개. 네. 그리고 군집은 뭐였죠? 자, 레이블이 없으니까 서로 비슷한 데이터 내부의 구조를 탐색하는 거예요. 데이터 내부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애들끼리 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다? 군집이다. 클러스터링.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가장 큰 또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차원 축소. 차원 축소 하면은 세 가지 떠올리셔야 되죠. PCA, ICA, LDA. 이 세 가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여기 키워드들은 꼭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오늘 가셔서 다시 찾아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그냥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만약에 비교가 나왔다.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더 뭔가 많이 알고 있다. 이 평가 방식. 평가 방식.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회기의 평가 방식, MSE. 그죠? 회기의 평가 방식, MSE. RMSE. 그 다음에 MAE. 네. 이렇게 있고, 요게 회기입니다. 자, 분류의 평가 방식. 자, 혼동행렬. 혼동행렬 기반으로 뭐 프리시전, 리콜, 뭐 어큐러시 다 나오죠. 네, F1 스코어. 네,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기는 연속형이니까 그렇죠? 내가 예측한 거 기반으로 내가 실제 예측한 거 기반으로 실제 값과의 차이를 제곱을 할 거냐, 제곱의 루트를 할 거냐, 절대값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막 갈리겠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스케일링. 자, 스케일링 떠올리잖아요. 스케일링. 자료의 스케일이 뭐예요? 이 스케일이 만약에 어떤 자료가 있는데 1에서 10까지 된 자료하고 1에서 1000까지 된 자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료가 있다. 내가 예측값을 5로 했다. 그럼 얘는 제곱하면 이 차이가 5잖아요.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가 되는데 얘가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네. 이 스케일링이 제곱을 하면 커지기 때문에 절대값도 해주고 루트도 씌워준다. 이런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서 평가하는 방법, 실루엣 계수. 네, 요거 기출됐었죠. 결국 실루엣 계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분집이 이렇게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나랑 같이 편성된 애들은 가까워야 되고, 나랑 다른 군집에 있는 애들은 멀어야 된다. 결국은 이런 논리입니다. 자, 실루엣 개수.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다? 레이블이다. 결국은 레이블이고, 그래서 출력도 달라지죠. 출력은 당연히 지도학습은 입력에 대해서 정답지를 예측을 해주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출력이 없다. 입력 데이터만 제공을 하면 이렇게 묶어준다. 그게 이제 군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죠? K민즈. K민즈의 K는 뭐다? 네, 개수. 이거는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사람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네. 자, 여기에서 두 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평가까지 꼭 가져가셔야 된다. 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 저라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3단락의 평가 방식으로 때려 넣을 것 같습니다. RMSA, MSE, MAE, 혼동행렬, 실루엣 개수,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류와 회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분류와 회귀. 자, 지도학습은 다시 크게 분류와 회귀로 나뉜다. 분류와 회귀로 나뉜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종속 변수 Y, 레이블이 이제 정답지잖아요. 정답지, Y 값. 네. 그리고 종속 변수, 독립 변수는 X고요. 네. 종속 변수. 보통 이제 X는 Y일 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X가 독립 변수, Y가 종속 변수. 이렇게. Y 값의 예측 값의 유형, 예측 값이 종속 변수입니다. 내가 예측할 대상. 예측 값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분류냐 회귀로 나뉩니다. 자, 이산형이다. 예, 범주형이다.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 범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딸기, 배, 바나나. 고양이, 개. 네. 그리고 Y인지 N인지. 이런 것들. 이산형, 범주형. 그리고 요 회귀는 연속형이죠. 네. 발 사이즈가 265면은 키가 174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연속으로 실수형으로 된다. 수치형으로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Y 값에 따라서 이산형이면 분류고 연속형이면 회귀다. 네, 가장 분류하는 기준. 예측값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당연히 클래스 구분이겠죠. 클래스 구분. 클래스 구분이 목적이고, 회귀는 값의 예측과 추정이 목적이다. 내 키를 예측해야 된다. 키 예측. 자, 대표 알고리즘 3개. 의사결정 나무, SVM. 자, 로지스틱 회귀 나왔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회귀 하면은 시그모이드 떠오르죠. 시그모이드. S형으로 0과 1 사이에 Y인지 1인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된다. 자, 로지스틱 회귀 3가지. 그리고 회귀는 선형 회귀가 이제 있는데 저희 저번 주에 배웠었죠. 다항 회귀는 독립 변수가 많고 뭐 종속 변수가 많고 거기다 분류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거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습니다. 리치 회귀와 라쏘 회귀. 네. 자, 리치 회귀와 라쏘 회귀는 독립 변수를 줄여주느냐 제외하느냐 제외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뭘 해결하죠? 다중 공선성. 다중 공선성 이거 꼭 아셔야 되겠죠? 독립 변수 간에 의존도가 있으면 안 된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치와 라쏘를 쓴다. 요거는 저번 주에 한번 시험을 냈으니까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평가 지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F1 스코어까지. F1 스코어를 쓰는 이유. 트레이드 오프 개념이다. 트레이드 오프. 그래가지고 F1 스코어를 쓰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고, 회기에서 평가 지표 여기 다 나왔죠. 3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MSE, RMSE, MAE, 그리고 여기 제가 뭐 쓰라고 그랬죠? 만약에 나오면 또 기억나세요? R2? R2? 이거 아닌가? R2 아닌가요? R스퀘어 밸류 아닌가요? 네. R스퀘어 밸류 찾아보세요. 네. 자, 그리고 예시도 한번 보세요. 예시. 자, 스팸 메일 분류, 질병에 대한 진단. 아까 암인지 아닌지, 당뇨인지 아닌지. 네.
그리고 주가 예측, 예, 신용도 예측, 예, 주택 가격 예측,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클래스란 말이 빠지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회귀는 수치에 대한 예측이다. 클래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주입니다. 범주. 예. 카테고리 또는 범주.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속 변수, 예측값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산형이면 분류고 연속평이면 회귀다. 이렇게 보시고 리찌와 라쏘 회귀 깊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리찌와 라쏘 회귀. 자, 그리고 지도학습하고 이제 또 강화학습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도학습하고 강화학습. 자, 일단 지도학습은 입력치에 대한 정답이 쌍으로 있다. 기억나시죠? 이 키를 예측을 한다. 174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신발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265고, 그리고 손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손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2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팔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일까요? 30이라고 해야 되나? 40으로 하고 했을 때 키를 예측할 수 있는가? 자, 요게 뭐예요? 독립변수 X구. 얘가 종속변수입니다. 종속변수. 지금 입력값, 정답지 이렇게 쌍으로 있잖아요. 이게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도학습을 한다. 네.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정답 레이블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 없으면 뭐가 돼요? 요게 없는 상태가 되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을 수밖에 없죠. 그게 비지도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강화학습은 예, 여기 보시면 보상과 벌점을 통한 반복 그리고 환경, 액터,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 다음에 그 인바이러먼트 있었잖아요. 네. 환경, 보상, 행동, 반복. 그래서 최적의 행동을 노출을 한다. 도출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주요 알고리즘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보시고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네. Q러닝, DQN, 네. 폴리시 그라디언트. 그래서 강학습이 많이 쓰이는 거는 자율주행에 많이 쓰이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문제를 시작을 했을 때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최적화를 통해서 목표를 통해서 가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누적 보상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율주행도 보시면 길을 가다가 그렇죠? 사고가 나면 안 좋은 거고 뭔가 사람이 있거나 치고 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이런 자율주행이잖아요. 자, 강화학습에 이런 게 쓰인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요것도 표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학습은 일단 그 이쪽에 X 값이 주어져야 되고 Y 값이 주어져야 되고 이걸 가지고서 학습을 한 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Y 값이 없죠. X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같은 것들이 묶어준 거고 강화학습은 사실 두 개가 다 없는 상황에서도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스스로 환경과 보상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답지가 없어도 스스로 찾아 나간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군집화와 차원 축소. 요거는 어디였죠, 아까? 비지도. 비지도.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였잖아요. 비지도 학습. 네. 그래서 군집화는 데이터 내 유사성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한다. 묶어준다. 이걸 뭐라고 하죠?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분집화 또는 클러스터링. 영어로. 자, 차원 축소는 뭐예요? 특정 공간으로 축소를 한다. 축소. 네. 그래서 되게 고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고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저차원, 예, 2차원 또는 1차원, 2차원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내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차원 축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지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래로 그냥 쭉 내려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점들이 이렇게 막 찍히겠죠. 네. 요거에 대한 방법이 이제 PCA, ICA, 그다음에 LDA,
그다음 마지막 요 하나 더 있죠. TSNE. TSNE.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시각화에서도 많이 쓰인다. 이거 구조를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내려서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PCA는 그냥 하나의 방향에서 이렇게 내린 거고, ICA는 최적의 선을 이렇게 한 거고, LDA는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 돌려가면서 보면서 가장 최적의 선을 찾는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차원 축소의 네 가지 기법. 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감소를 하고 정보를 요약한다. 차원 축소를 하면 또 다중 공선성도 예방할 수 있죠. 다중 공선성도 예방할 수 있다. 다중 공선성 예방. 네. 그래서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데이터를 내리면 여기서 정말 필요한 인자값들만 차원이 축소가 되니까 네, 시각적으로도 좋고 다중 공선성도 예방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보시고 분지파도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다 나왔죠? K민즈. 네, K값 기준으로 K가 5개다라고 하면 5개의 군집을 생성을 하고 DB 스캔, 덴시티잖아요, 덴시티. 네, 덴시티 베이스드니까 밀도 기반으로 한다. 자, 계층 군집화. 예, 계층 군집화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트리 구조로 쭉 내려가면서 군집화를 해 나가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두 가지 큰 분류. 예, 군집화와 차원 축소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세부 알고리즘 이게 중요합니다. 세부 알고리즘까지. 자,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비교를 했는데요. 머신러닝은 일단 이 내부적으로, 그쵸?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데, 통계 기반의 데이터 학습이고, 통계 기반의 데이터 학습. 네.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을 했다. 신경망 기반의 학습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수동이냐 자동이냐가 많이 다르죠. 내부적으로 이런 특징에 대해서 보면 수동 처리를 해줘야 되고, 딥러닝은 자동으로 해준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딥러닝은 대량의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1000만 장을 준비를 하고, RNN에 통과를 시키면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귀가 뾰족하고 눈은 동그랗고 수염이 있고 이런 것들의 특징을 잡아냅니다. 이게 RNN이고, 그렇죠? 머신러닝은 그렇죠? 고양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정답지를 줘야지 그 다음에 얘를 특성을 파악해내서 뭔가 수동으로 특징을 알려줘야지 이런 것들을 알아낸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도 동작을 하지만 RNN은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요 차이. 그리고 RNN에서 중요하게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거 뭐였죠? 앞으로 가는 거. 순전파. 네. 그리고 거꾸로 가는 거. 역전파. 그리고 여기서 오차가 발생을 하면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 웨이트를 조정한다. 웨이트. 자, 웨이트의 합계를 가지고 다음 뉴런으로 다음 노드로 보내는 함수. 활성화 함수. 자, 활성화 함수의 종류. 환경 개시 랠리, 항등 함수, 계단 함수 있었잖아요. 환경 개시 랠리. 네. 자, 리키릴루 기억나시죠?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릴루 함수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리키릴루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자, 활성화 함수 중요합니다. 활성화 함수.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나 어텐션도 다 지금 이게 이 RNN 그 뉴럴넷 기반이에요. 딥러닝 기반입니다. 딥러닝. 그래서 CNN은 뭐다? 이미지. 자, RNN은 텍스트. 거기에서 이제 어텐션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나, 그렇죠? 이미지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이거 스트리밍 이런 거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그러면은 연산이 굉장히 필요하고, 행렬 연산이 중요해요. 행렬 연산. 그래서 이제 GPU 등 고성능 연산 자원이 필요하다.
머신러닝은 상대적으로 그냥 CPU에도 잘 돌아갑니다. 적은 연산 자원이다. 그리고 딥러닝은 이미지, 음성, 자연어 처리, 영상, 예, 복잡한 분야, 멀티모달에 적합하고, 머신러닝은 예측, 분류, 군집 등 조금 옛날 모델이죠, 이쪽은. 자,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 수동으로 특징을 해줘야 되느냐, 자동으로 얘가 하느냐, 요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가 적으면 딥러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적어야지 적은 상태에서 머신러닝, 데이터가 많으면 딥러닝. 네.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용 분야가 나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CNN과 RNN. 저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잖아요. 특성화된 그런 뉴럴 네트워크. C는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 자, 그래서 CNN은 합성곱인데 이미지나 영상 등의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다. 네, 합성곱. 핵심 키워드입니다, 합성곱.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컴풀피 기억나세요? 컴풀피? 네. 부음으로 컴풀피 저는 기억나는데, 풀링 레이어,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표 모델 있잖아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그런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갈 때 경량화 기술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경량화.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냥 처리하면 이 핸드폰에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스넷이나 알렉스넷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경량화 모델이다. 경량화 모델. 네. 그래서 CNN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량화된 모델을 가지고서 또 빠르게 이미지 분류를 하고 객체 탐지를 하고 뭔가 영상 내에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RNN은 텍스트, 음성, 영상, 순차적인 시계열 데이터. 네,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차적. 네. 자, 그래서 순환 구조잖아요. 순환 구조. 순환 구조.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저희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 네. 또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순환으로 된다. 이 그림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리커런트.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 LSTM, GRU, 그다음에 BIRN, 이건 안 배웠으니까 그냥 빼세요. 네, 이런 건 가져가지 마시고, LSTM과 GRU.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 좀 더 가미를 하자면, 시크 투 시크. 네. 자, 그래서 저희 그 히스토리 한번 기억나셔야 됩니다. 특히나 텍스트와 관련된 이 모델이 지금 맨 처음에는 RNN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장기 기억 상실 기억나시죠? 장기 기억 상실을 해결한 LSTM이 나왔고, 그렇죠? LSTM에서 이제 시크 투 시크로 갔고, 그 다음에 어텐션으로 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랜스포머로 갔다. 이런 히스토리. 네, 트랜스포머. 이거 다 아래는 기반입니다. 아래는 기반. 뉴럴넷 기반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유전성과 시퀀스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이제 RNN 모델이고,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뒤에 또 나옵니다. LSTM까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자, 언어 모델링, 언어 특화, 언어 모델링, 기계 번역, 음성 인식. 예. 그리고 GRU라는 거 위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요거 GRU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가져와 봤는데 요거 이 서브노트에 있긴 있습니다. 한 꼭지로 조그맣게 있거든요. 일단 LSTM은 이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셀 게이트 있었잖아요. 세 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세 개. 얘는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의 게이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개. 그래가지고 속도가 얘는 빠르다. 그래서 LSTM의 기본이 뭐예요? 앞에서 넘어온 거 잊을지 말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 나갈 거. LSTM 그 계산해가지고 다음으로 전달할지 말지. 이거를 지금 하는 게 LSTM이잖아요. 근데 인풋셀, 아웃풋셀, 그 다음에 포겟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두 개만 있는 겁니다. 두 개, GRU는. 그래서 GRU는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강하다. 네, 속도 때문에.
근데 문제가 단순하고 이러면 당연히 거꾸로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단순하고 빠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 기억 상실 측면에서 봤을 때 뒤로 갈수록 또 이게 품질이 이제 낮아진다.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맛이 간다. 얘는 그래도 그나마 이 포겟셀 때문에, 포겟 게이트 때문에 어쨌든 요거 가지고서 굉장히 긴 음성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옛날 기술입니다, 이미. GRU가 이제 두 개, LSTM은 세 개,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두 개, 세 개. 그리고 어떤 게이트가 이제 업데이트 게이트하고 리셋 게이트 이 두 개 가지고서 동작을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뉴럴넷 기반입니다. 이거 다 뉴럴넷 기반. 네. 뉴럴넷 기반이고 언어, 음성, 영상 특화 처리된 거, 장기 기억에 관련된 거. 네. 자, 그리고 자연어 생성과 자연어 이해 이렇게 있는데 자연어 생성은 뭐 제너레이션 잘 아시죠? GPT. 자, GPT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있는데 디코딩에 특화된 게 GPT잖아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데 버트 같은 거는 인코딩에 특화된 모델이다. 그래서 인코더는 이해 기반이고 디코더는 생성 기반이잖아요. 네. 자, 디코더. 여기 인코더. GPT는 없어요, 앞에. 그리고 버튼은 뒤가 없고. 자, 그래서 생성에 관련된 거는 GPT, 이해에 관련된 거는 버트, 그리고 NLU, NLG.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생성이 특화되어 있다. 이전 단어를 보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전 단어를 쭉 보고, 현 상태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를 생성해낸다. 그래서 나는 너를 뭐 사랑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올게. 나도 너를 뭐 사랑해. 나도가 이제 뭐 0.7이다. 너도가 뭐 0.4다. 이러면은 확률적으로 더 많이 잘 올 수 있는 거를 생성해낸다. 이게 이제 GPT입니다. 자,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이렇게 대신 커버를 해주는 거고, 인간이 말한 거를 기계가 해석을 한다. 이런 건 참고하시고, 적용 분야 한번 볼게요. 여기. 자동 보고서 생성, 챗봇 답변. 요새 이제 GPT 가지고 많이 하는 거 다 이쪽이고, 질의 해석, 감정 분류, 문서 분류. 그리고 이 평가 방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유창한가, 얼마나 다양하게 답변을 하는가, 이전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답변을 하고 있는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해는 만약에 요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요약을 했는가, 의미상의 차이가 없진 않은가, 그리고 F1 스코어 여기도 쓰이네요. F1 스코어. 그래서 전체 문장을 만약에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F1 스코어가 의미가 있겠죠. 이 한글로 영어를 번역했어요. 얼마나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예. 이 혼동행렬 기반으로 F1 스코어는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 기반으로 일치율을 따질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NLG와 NLU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는 일단 일반적인 단일 트리 구조죠. 네, 의사결정 나무 단일 트리 구조고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입니다. 앙상블. 다수의 트리를 생성한다. 네. 자, 부트스트랩에서 부트스트랩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자, 여러 가지 가지를 막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가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지를 생성해낸다. 부트스트랩. 이거 꼭 개념적으로 가져가시고요. 네. 자,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게 이제 단일 트리 구조인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한 번에 그냥 20곡의 느낌으로 하지만, 그렇죠? 내부적으로 해석이 굉장히 용이하다. 구현이 간단하다. 왜 그래요? 맨 처음에 위에서부터 20곡이 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분류해낸 어떤 기준들이 나올 겁니다.
얘가 x가 뭐 15보다 클 때, 그리고 여기는 x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7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다 이렇게 얘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류해낸 이유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눈에 다 보입니다. 네. 자, 근데 간단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거는 과적합에 취약하다. 모델이 간단할수록 약간 화이트 박스고, 모델이 복잡할수록 블랙 박스잖아요. 성능은 당연히 얘가 굉장히 단순하고 성능이 낮겠죠. 얘는 좋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잘 보이고 안 보인다. 자, 이것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일적인 어떤 그런 모델은 화이트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모델은 블랙박스다. 대신 블랙박스는 성능이 좋다. 화이트박스는 성능이 낮을 수도 있다. 과적합이 나온다. 과적합. 네. 그래서 과적합과 노이즈에 민감하니까 이런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쓰이는 거죠. 앙상블을 쓰는 겁니다. 자, 앙상블 뒤에서도 나오는데 예측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나오면 랜덤 포레스트까지 생각을 좀 떠올려야 됩니다. 과적합이 있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기법을 꼭 쓴다.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단일 트리지만 여기는 복잡한 다수의 트리로 예측 결과를 해서 여기 저희 앙상블에서 중요한 유형 네 가지 있었잖아요. 자, 부스팅, 배깅, 보팅, 스태킹. 네, 네 가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부스팅, 배깅, 보팅, 스태킹. 네. 자, 그 다음에 KNN과 K민즈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딱 보면은 KNN 지도학습. 자, K민즈 뭐죠? 비지도. 구분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분류의 기준, KNN, K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지도학습이다. 예, 분류도 되고 얘는 회귀도 됩니다. 분류, 회귀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K민즈는 비지도학습의 군집화 방법론이다. 당연히 지도학습이니까 레이블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죠. 분류 또는 수치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 두 가지 다 돼요. 무조건 이게 약간 분류처럼 느껴지는데 회귀해도 됩니다. 회귀해도 된다는 장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K민즈는 중심점 기반의 반복을 한다. K는 군집의 수. 네. 그리고 여기에 K 내는 K 값은 뭐였죠? 내 주변의 개수. 네. 자, 그래서 K 내에서 중요한 거 이거였잖아요. 내가 있고 K가 예를 들어서 3이다. 이러면 세모, 세모, 네모 이렇게 있어요. 그럼 2대 1이잖아요. 여기 2대 1. 주변에 3개를 가져오고 그러면은 이겼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세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개수. K 민주는 군집의 수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K가 4개일 때 하고 K가 3개일 때 하고 군집이 달라지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중심점을 이동해 나가면서 아까 실루엣 계수 나와 같은 군집의 거리는 가까워야 되고 나랑 다른 군집의 거리는 멀어야 된다. 이거를 최적화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 기반의 군집 반복을 재할당한다. 계속 반복해 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점만 보고 갈까요? 장점? 굉장히 이해가 쉽죠. 얘가 왜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속도도 빠르고 괜찮이 좋습니다. 단순하고 속도가 빠르다. 아까 단순하고 속도가 빠르면 뭐가 안 좋다고 그랬죠? 과적합이 가능한 과적합. 항상 이렇게 그냥 기준을 가지고서 뭔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 단순하다는 것은 과적합될 가능성이 크다. 네. 과적합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구조는 단순하지만, 예, 시각화에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 예.
K민즈는 그렇습니다. K민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K 값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여기는 이제 비교가 안 나왔는데, 아, 여기 있네요. 동작 원리. 거리 기반의 K계, 이웃 레이블, 그리고 중심점의 군집의 개수. 요 K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K의 의미. 이거 중요합니다. K의 의미.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K내는과 K민즈 배웠는데, K내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케이션. 얘는 클러스터링. 네. 그리고 얘는 또 뭐가 된다? 리그레이션도 되는 겁니다. 리그레이션. 결국은 분류와 회귀가 두 개가 다 되잖아요. 여기, 요 부분. 그래서 마치 K낸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집으로 많이 이렇게 묶어주는 걸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분류만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회귀도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SVM하고 DB 스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 두 개를 딱 보면은 뭐죠? 비지도. 아, 비지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두 개를 왜 제가 가져왔냐면 얘는 지도고 얘는 비지도인데 네. 마찬가지로 이 SVM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SVM. 네. 얘도 마찬가지로 분류와 회귀가 다 가능하고 지도학습이다. SVM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요 서포트 벡터 머신. 요렇게 선을 그려놓고 마진 최대, 요거랑 지금 최대가 되는 거. 요 그룹하고 요 그룹하고 이게 가장 제대로 분리를 해줘야 애매하게 이렇게 짧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그 두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잘 분리가 된 거잖아요. 마진 최대. 예. 그리고 이게 서포트 벡터라고 하잖아요. 한 개씩을 서포트 벡터라고 하잖아요. 서포트 벡터. 그래서 경계에서 최적화를 통한 분류와 예측이다. 요거.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죠?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이라고 하잖아요. 초평면. 요게 하이퍼플레인입니다. 하이퍼플레인. 그래서 이 구성 요소, 서포트 벡터, 마진 최대와 하이퍼플레인. 이 세 가지 떠올리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진과 다중 클래스의 분류와 이상 탐지도 가능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류와 회귀가 다 가능하다. 네, 이 부분. 그리고 DB 스캔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이고 군집하고 자, K민즈의 단점이 있었죠. K민즈. K민즈. 이 그림 기억나세요? 서브노트에 있는데 이렇게 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었더라? 네. 예를 들어서 군집의 모양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 K민즈는 예를 들어서 군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군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DB 스캔은 밀도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 모양을 다 살려서 A 군집은 이렇게, B 군집은 이렇게. 요 그림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집 영역 기반으로 군집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복잡하거나 고차원적인 데이터도 예, 노이즈나 어떤 비선형 군집 있잖아요. 여기 비선형 군집. 비선형적인 군집에도 굉장히 강인하다.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고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군집도 얘의 밀도 기반으로 따라가다 보면 얘가 한 그룹이 되고 얘가 한 그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장점 하나 있죠. 군집수에 대해서 사전에 K값 뭐이라고 하잖아요. 군집수를 사전에 얘는 할 필요가 없다. 가장 큰 차이점 이거. K민즈하고. 그래서 군집수에 대해서 내가 몰라도 얘는 밀도 기반으로 얘가 A그룹, B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K민즈는 사람이 3으로 넣어보고 4로 넣어보고 5로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늘려나가면서 어떤 게 지금 가장 실루엣 개수가 좋은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 값을 정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까지 한번 좀 느껴보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뭔가 AI 모델에서
AI와 관련 알고리즘에서 비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부터 떠오르죠. 이게 지도인지 비지도인지부터 좀 떠올려 보시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지도면은 아까 종속 변수의 여부 이런 것들까지 적어 주시면서 이렇게 입력값, 출력값이 면지, 장점이 면지 이 옆에 이 구분 항목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간하고 VA 나왔는데 자, 간은 노이즈하고 생성자하고 판별자 기준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적대적 학습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경쟁 기반이다. 경쟁 기반. 경쟁 기반. 그래서 생성자하고 판별자하고 계속 이제 경쟁 구도를 가지고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장점은 고해상도입니다. 고해상도. 가는 고해상도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요거 빠지면 안 되죠. 노이즈, 생성자, 판별자, 경쟁 기반, 적대적 학습. 그래서 위조하고 진짜하고 계속 구분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이제 위조인지 모르고 그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이미지처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 등에서 현실감이 뛰어난 생성을 해내고 있다. 그 고해상도 이미지에 적합합니다. 고해상도. 단점도 있죠. 얘가 좀 불안정한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미지가 갑자기 그런 거 보셨어요? 간으로 하다 보면 손가락이 막 6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 이게 이제 모드 붕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손가락이 갑자기 6개가 된다거나 이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고 VA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인코더, 디코더 그다음에 잠재 변수 라텐트 이거 기억나세요? 라텐트? 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잠재 변수 분포를 정규화를 한다. 정규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정규화. 잠재 변수 정규화를 통해서 확률적 기반으로 생성을 해내는데 구조적, 연속적인 데이터 생성에 굉장히 적합하다. 요새 영상을 가지고서 뭐 굉장히 페이크 영상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 유튜브 보다 보니까 막 홍수나는 영상, 뭐, 그다음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영상, 그런 거 다 이제 그 VA로 생성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이나 연속적인 영상 데이터 생성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률적 인코딩, 네. 그리고 저해상도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저해상도가 오히려 낫고, 고해상도는 조금 어렵다. 네. 이 두 가지 차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치 러닝하고 온라인 러닝이 있는데, 자, 배치는 한 번에 데이터 집합을 한 번에 학습하는 겁니다. 한 번에. 그 배치가 일괄적으로 빵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학습 모델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대량으로 빵 넣는 거고, 얘가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일괄적으로 재학습한다. 대용량으로 한 번에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변화가 적은 모델입니다. 변화가 적은 모델에서 한 번에 이렇게 빵 해놓고 뭐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재학습을 시키거나 요걸 이제 배치 러닝이라고 합니다. 배치 러닝.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러닝은 순차적으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한다. 자, 이걸 신용평가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신용평가. 신용평가 모델이 있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은 이거 다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용평가는 굉장히 실시간 지속적 모델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실용평가에 영향을 주는 이자값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무슨 핸드폰 요금 연체 여부, 그다음에 뭐 대출 연체 여부,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값이 틀어져도 그때그때마다 신용평가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A, B, C 등급으로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 대출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얘가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뭐랄까요? 그냥 이게 참고 수준을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게 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구분도, 그렇죠? 저희가 온라인 트랜잭션, 그다음에 애널리틱 트랜잭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할지, 크게 할지, 주기적으로 할지.
아니면은 조금씩 할지 실시간으로 할지 뭐 자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차이를 좀뭐 갖고 와 봤고요. 자, 바이어스하고 브라이언스, 편향과 분산. 네, 요거는 예측값과 바이어스는 뭐죠? 바이어스는 편향입니다. 예측값과 정답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이제 아까 보시면 내가 실제로 예측을 7로 했어요. 7로. 네, 근데 실제 값은 100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동떨어져 있나요? 이게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 오히려 너무 모델이 단순하면 이런 바이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너무 안 되는 현상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네. 언더피팅이라고 하잖아요. 언더피팅. 언더피팅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언더피팅 하면 바이어스를 좀 떠올리셔야 되고, 오버피팅으로 하면은 이 버라이언스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샘플마다 예측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네. 그 차이고요. 오히려 이 버라이언스는 오버피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오버피팅. 너무 복잡해서 발생을 한다. 또 단순하면은 단순하거나 너무 오버피팅, 복잡하거나 둘 다 이제 안 좋은 현상인데, 예, 바이어스 편향이라는 거는 언더피팅 때문에 발생을 하고, 분산이라는 거는, 버라이어스라는 거는 오버피팅으로 발생을 한다. 예. 예측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데이터마다 들쑥날쑥하다. 예. 그래서 7로 예측을 했다가, 어떨 땐 갑자기, 뭐죠? 뭐 98로 예측을 했다가, 예, 굉장히 들쑥날쑥하다. 그리고 얘는 정확하지 않다. 항상 비슷하게 틀리더라.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해가지고 계속 틀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버피팅은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오버피팅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이제 분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예측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측했다가 이게 잘못된 현상, 오버피팅. 네.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바이어스와 버라이언스. 그래서 해결책이 중요하겠죠. 해결책. 자, 언더피팅의 해결책. 예. 그 복잡한 모델을 사용을 한다거나 인자값, X값을 추가를 해야겠죠. 특징, X값, 독립변수를 추가를 한다. 예. 그리고 단순한 모델로 변경을 하거나 예, 오버피팅은 정규화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거나 예. 그래서 오버피팅의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버피팅. 훈련 당시의 성능은 높지만 새로운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피팅은 훈련 때도 별로 안 좋고 실제로도 안 좋다. 예, 그냥 못 쓰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언더피팅은 바이어스, 오버피팅은 버라이언스, 그리고 이 해결책까지. 자, 문제점은 꼭 해결책까지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책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아, 여기 한 번 더 나오네요. 네, 요거를 또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피팅은 과소적합이다. 자, 오버피팅은 과대적합이다. 언더피팅은 모델이 너무 단순하다. 패턴을 못 찾는다. 오버피팅은 너무 복잡해서 훈련 때만 좋고 실제로는 못 맞춘다. 답을. 증상. 훈련 때 그리고 실제 모두 성능이 낮고 오버피팅은 훈련 때는 높지만 실제로 새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낮아지는 현상. 네. 네, 하이 바이어스, 로우 버라이언스. 요거 문장 좋네요. 네, 관계. 그다음에 로우 바이어스, 하이 버라이언스. 자, 해결책. 더 복잡한 모델로 바꾸거나 모델을 아예 변경하는 경우, 더 많은 특성을 추가하는 경우, 아니면은 학습에 대해서 에폭이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더 좋은 모델로 성능을 향상시킨다. 자, 그리고 이 과적합에서 드롭아웃, 요거 꼭 있으셔야 돼요. 드롭아웃. 드롭아웃.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 중간에 어떤 그런 특정 노드를 그냥 0 처리 빼버리는 거죠. 네, 드롭아웃. 모델에 대해서 단순화, 정규화, 데이터 추가. 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언더피팅은 그쵸?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네, 그냥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와도 얘는 구분을 잘 못 해내요. 자, 그리고 오버피팅은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완전히. 요런 거 그림. 네, 비교할 때. 아마 서브노트에 이거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요런 그림. 자, 그리고 이제 에큐러시하고 프리시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큐러시는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전체 예측 중에서 맞춘 거. 자, 프리시전은 양성에서 예측한 거 중에서 실제로 맞은 비율. 약간 의미가 다르죠. 네. 그 수식 전체 다 그냥 합친 거 중에서 정말 실제로 맞춘 비율. 얘는 양성 중에서 맞춘 비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동행렬은 계산으로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동행렬 그 공식을 다시 한번 꼭 암기해 주시고, 요거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F1 스코어. 자, 프리시전하고 리콜의 조합 평균이다. 조합 평균. 조합 평균.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예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잖아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자, 그래서 수식은 여기 다시 보시다시피 프리시전과 리콜을 더해서 곱한 거를 2 곱하기 2, 두 배 한 거를 나눈다. 자, 그래서 모델 양성 예측의 품질, 예, 양성 예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계산이 되고, 예,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좋은 거겠죠. 1로 갈수록 높을수록 1로 갈수록 좋다. 1로 갈수록 좋다. 자, 그리고 이 ROC 커브 같은 경우는 이 기억나시죠? 여기 이런 그림 있었잖아요. 이런 그림. 자, 여기가 뾰족할수록 더 좋다. 아래 내부 면적이 넓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 자, 그래서 여기 TPR, FPR 여기 있었잖아요. 요게 X축, Y축으로 들어갔었잖아요. 네, 요 곡선, ROC 곡선 요 두 가지로 그리는 거고, 아래 면적이 넓을수록 분류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로 나오지만 ROC, AUC 큐브는 이 시각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시각화와 정량화가 가능하다. 라는 점까지 보시면 되고, 네. ROC 커브는 그래프고 AUC는 면적입니다. 면적. 네. 자, 같은 얘기긴 하지만 ROC 커브를 그리면 다 뾰족할수록 좋다. 뾰족하다라는 거는 여기 면적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뾰족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AUC는 여기 아래 면적이거든요. 면적. 네, 똑같은 얘기죠. 뾰족할수록 면적이 커지니까. 네. 요 차이. ROC는 위로 뾰족할수록, AUC는 면적이 클수록.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원활 인코딩과 라벨 인코딩이 있는데, 원활 인코딩은 이 서브노트에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빨강, 파랑, 초록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 세 개를 가지고서 행렬을 만들고 실제 있는 거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세 가지면은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있는 거의 위치에 대해서 1로 인코딩을 한다. 자, 라벨 인코딩은 그냥 클래스예요. 0, 1, 2 이런 순으로. 그래서 요거는 별건 아니지만 이 원활 인코딩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원활 인코딩. 그래서 카테고리 개수를 먼저 카테고리 개수가 3개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0, 1, 0, 0, 0, 1, 1, 0, 0.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한 인코딩은 이렇게 꼭 인코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 인코딩은 그냥 빨강, 파랑, 초록이 있으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범주 간의 순서 크기가 의미가 없다. 자, 정수값의 순서 크기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네. 카테고리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롭아웃 중요하거든요. 드롭아웃. 네. 드롭아웃 보시면 아까 과적합, 오버피팅에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죠. 과적합을 방지하는 드롭아웃. 그래서 그 유런이 이렇게 막 있으면 유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전파를 막 할 거잖아요. 자, 그럼 특정
노드를 없앤다. 특정 노드를 없앤다는 거는 무작위로 일부 뉴런의 출력을 0으로 만든다. 출력을 0으로 만드는 거는 다음번으로 이게 전파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드롭아웃은 다음번으로 출력을 막는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 학습 중에만 적용을 한다. 학습 중에만. 네. 자, 그리고 예.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최적화? 모델 최적화 내지는 내부 이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적합 방지도 되고요. 배치 정비화가. 같은 맥락인데 얘는 아예 끄는 거고요. 0으로 끄는 거고 드롭아웃은. 그리고 여기 이제 배치 정규화는 중간에 배치마다 입력값을 0 또는 1로 정규화한다. 네. 자, 그리고 학습과 테스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 네. 드롭아웃과 조합도 가능하다. 이 부분 보시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 뉴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하고 액티베이트 펑션하고 중간에 배치 정규화를 한 이유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편쟁되어 있을 때 이렇게 0과 1의 분산 형태로 정규화를 한번 시켜준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속도라던가 안정성을 위해서 배치 정규화를 하고 이 과적합 방지에도 사용이 되지만 드롭아웃은 과적합 방지에 사용되고 아예 0으로 꺼버리는 거고 얘는 0으로 끄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평균 0과 분산 1로 정규화를 시켜준다. 배치 정규화 이런 차이가 있다. 배치 정규화가 하나 또 꼭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모델 셀렉션 있었잖아요. 네. 요 차이 두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자, 선택한 모델의 학습 방법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하이퍼 파라미터 대표적으로 뭐 있었죠? 에포, 배치 사이즈, 드롭 아웃 레이트, 드롭 아웃 레이트. 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어쨌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뭔가 정하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한 조합, 예,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다 따져보는 거죠. 에폭을 예를 들어서 2로 하고, 배치 사이즈를 40으로 하고, 드롭아웃 레이트를 뭐 예를 들어서 1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번 수행을 했을 때 3으로 하고, 30으로 하고, 2로 한다. 자, 어떤 모델이 더 이제 좋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더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거고요. 모델 셀렉션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여러 종류의 모델에서 최적인 것을 고른다. 아까 랜덤 포레스트 있었잖아요. 앙상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이런 세 가지 모델이 약간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가장 좋은 거, 예, 소타라고 했죠. 소타. 소타 기억나세요? 소타? 네, 소타 모델을 찾아내서 어떤 게 우수한지 하나를 셀렉션한다. 이게 모델 셀렉션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튜닝해 나가는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고 여러 가지 모델에서 하나를 적합한 걸 선정하는 거는 모델 셀렉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하나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걸로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에폭하고 배치 사이즈를 막 바꿔 나가도 결론적으로 안 될 때는 모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암만 해도 에큐러시가 80%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모델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게 이제 모델 셀렉션이다. 네. 그러면은 가장 데이터가 이상해서 그 문제의 알고리즘에 그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모델 셀렉션은 데이터에 맞는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한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같은 모델 내에서 성능을 최대화할 때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이 최적화를 해 나간다.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자, 여기 이거 중요하죠.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지안 서치,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네.
요 네 가지 방법. 요거 가지고서 어떻게 서치해 나갈지 요거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 예,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방법론 요거 또 기억하셔야 되고 자 모델 셀렉션은 오토 ML이라는 게 있는데 요새 툴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학습 데이터가 자 A 모델 돌려보고 B 모델 돌려보고 자 C 모델 돌려보고 애큐러시가 90, 91, 94 자, C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얘가 뭐다? 오토 ML. 자, 그래서 애큐러시나 어떤 그런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더 선택하는 게 이제 모델 셀렉션입니다. 모델 셀렉션. 자, 실전 활용 요거 볼게요. 최종 성능을 미세하게 끌어올릴 때. 예를 들어서 나 91%인데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92%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 에폭 배치 사이즈 드롭아웃 레이트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면서 92% 올릴 때 주로 사용하고 모델이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얘는 80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모델 자체를 바꾼다. 그게 모델 셀렉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 모델에서, 그렇죠? 성능을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전략.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자체적으로 최대화 해본다. 자, 그것도 안 되면 모델 선택을 해서 셀렉션을 한다. 모델을 바꾼다. 네, 그런 식으로 구체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CPU와 GPU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 GPU는 동시다발적 대규모 병렬 처리. GPU가 요새 이제 또 뜨다 보니까. 그래서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세싱 유닛이다. 자, 여기 벡터와 행렬 계산, 행렬곱, 합성곱 어디서 많이 봤죠?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 행렬곱하고 합성곱 이런 연산이 있어야 되니까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게 GPU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미지와 관련된 거, 그렇죠? 영상과 관련된 거, 그런 거 학습해야 될 때 이 GPU가 없으면은 되지가 않죠. 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있고, 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쿠다. 네. 이 엔비디아 GPU를 잘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플랫폼, 쿠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미지와 비디오 처리에 필수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발전됐어요? GPU as a 서비스. GPU as a 서비스. GPU를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올리고 사용할 수 있다. 온디맨드 기반이고 페이퍼 유즈 기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이 HBM 있잖아요. HBM도 이번에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HBM. HBM 꼭 확인하세요. 네. TSV 기억나시죠? TSV. TSV. HBM 꼭 가져가시고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이 HBM 시장이 아직까지 이게 탄탄합니다. 미래가. 그래서 SK 하이닉스 사실 분들은 꼭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은 저도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물려도 같이 그냥 죽어도 같이 물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 HBM이 이 지금은 이 그냥 메모리인데 그 저희 그 좀 빠른 메모리 있잖아요. 예. SSD. SSD도 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해가지고 위에는 그냥 일반 메모리를 쌓고 아래는 SSD를 쌓고 이게 인출이 빨라야 되는 거는 이쪽에서 처리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는 여기에 쌓아서 처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요것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2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 더 빠른 어떤 그런 요구한 메모리 이 두 개를 합치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HBM이 지금 예,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약간 번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업 필터링 오늘 이제 문제로 나왔죠? 요거. 그리고 컨텐츠 기반 필터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행동 기반이다. 나와 비슷한 사용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맞춤형 아이템을 알려준다. 여기 사용자 아이템 매트릭스 요거 쓰셔야 됩니다. 요거.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이거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했는지 이게 매트릭스 가로 세로 기반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있어야지 추천이 되니까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콜드 스타트. 그러니까 이게 GPT에서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면 웬만한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아이템이다. 네. 그래서 배트맨 좋아하면 슈퍼맨 추천해주고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남이 좋아한다. 내가 비슷한 스릴러는 뭐 스릴러 비슷한 뭐 다른 것도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장점이 있죠. 여기는 콜드 스타트 문제가 없다. 신규 또는 희귀 아이템도 추천이 가능하고, 네. 여기 보시면 대표 알고리즘 있잖아요. 네. 유저 베이스드, 아이템 베이스드, 그게 두 가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유사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TF, IDF, 워드2배, 뭐 컨텐츠 임베딩 등을 통해 가지고 유사도를 계산한다. 자, 여기 유사도가 빠졌네요. 아까 유사도 중요한 거 있었죠? 자카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네, 그런 것도 유사도 다시 한번 꼭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 문제점. 여기 취향이 고정되면 비슷한 것만 계속 추천한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네, 계속 비슷한 것만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의 문제는 폴드 스타트. 다시 한번. 신규 데이터, 이 사용자 아이템 매트릭스가 없게 되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다변화에 한계가 있다. 계속 비슷한 거 추천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콘텍스트 추천, 상황 기반 추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장소, 시간, 취향,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갑자기 내가 속초에 딱 갔더니 물회를 추천해 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콘텍스트 기반 추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추천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기반으로 내가 동의를 해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동의를 해놓으면 요즘에 티맵 같은 데서도 거기 가면 갑자기 뭐가 뜨면서 여기 주변에 레스토랑이 너가 갔던 데랑 뭐 비슷한 데가 있다 이러면서 알려주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합성 데이터 오늘 나왔죠? 합성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 나왔는데 합성 데이터가 나오겠죠? 실제로 나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상 데이터다. 네. 그리고 여기 간 나왔습니다. 간. 데이터 증강. 자, 그래서 가상 고객 정보나 시뮬레이션 주행 영상이나 가짜 의료 영상이나 특히 의료 영상 쪽에서도 요즘 많이 됐다고 제가 어떤 사례에서 보았는데 뭐 여자의 자궁 영상이 이게 개인 정보래요. 그래가지고 자궁 영상에서 이제 그 자궁암을 캐치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없다 보니까 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 노이즈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게 누구 자궁인지 모르게끔 처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다. 이 사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가상 합성 데이터입니다.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뭔가 이제 하얀 게 이렇게 보이면 이게 암인데 이 모양 자체가 사실 자궁인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정보랍니다. 개인정보. 그래가지고 요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조금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장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문제가 없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 데이터에 대한 부족도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이 프라이버시 보호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많이 쓰거든요. 금융권이나 이런 민감 정보나 특히 의료 정보 있잖아요. 의료 정보. 의료까지. 그리고 장점은 당연히 이 데이터를 다 수집하지 않아도, 그렇죠? 많이 영상을 이런 것들을 대량 생성이 가능하니까 비용적으로도 괜찮고 프라이버시와 윤리도 문제가 적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극단치나 이상치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모델이 지금 강건성이 있는지 강건성 모델의 강건성을 테스트가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를 그냥 부풀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프라이버시라든가 모델의 강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도 있죠. 비슷한 걸 계속 생성해 나니까 편향의 누락의 위협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의 클래스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클래스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합성할 거 200, 100개. 만약에 300개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합성 데이터 만들어내는 거 100개. 여기서 100개. 이렇게 각각 만들어내놓고 합치면은 균일적으로 이렇게 모델이 생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300개가 했다. 그러면은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네.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 위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실제 데이터는 이 실제 상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죠. 특히 이것 때문에. 프라이버시하고 실제 고객 거래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합성 데이터로 지금 많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해 놓고 가상 모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모델을 생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그 오늘 나왔죠, 레그. 네, 레그는 너무나 일반적인 거니까 적당히 보고 넘어갈게요. 특히 근데 이게 여기 외부에서 찾아온 특화 지시, 기준 문서, 이런 내용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준 문서. 이걸 하면은 사내 정보, 사내 문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쨌든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뢰성 볼게요. 답변의 근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내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안이 향상된다. 장점. 여기까지 가져가시고요. 네. 자, 요거는 그렇게 보시고, 일반 생성형 AI는 그렇죠. 뭐 환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부 지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쪽 내부적으로 갑자기 물어봐도 모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SK의 뭐 그 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려줘 이러면은 엉뚱한 말을 막 하죠. 네. 외부 지식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환각이 언제든 발생을 한다. 네. 근거가 없는 그냥 네, 환각이 발생할 수 있다. 장점은 뭐 창의적인 문장 생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잘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최신화나 이런 거에 근거가 제시가 어려운데 최신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펑션 콜링 있잖아요. 펑션 콜링. 예. 그 GPT 써보셔 아시겠지만 날씨 알려달라고 하면은 얘가 네이버 API를 딱 호출을 해가지고 서울 날씨를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펑션을 콜링을 해서 그걸 받은 거 기준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펑션 콜링 이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펑션 콜링. 외부 API나 레가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회를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다시 답변을 생성해내고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다 그렇진 않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죠? 이 API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통합을 했다. 그게 이제 MCP입니다. MCP. MCP.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 MCP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이 된 겁니다. 펑션 콜링이 너무 여러 가지만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통합해 놓고 이걸 통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의 어떤 그런 예, 노력 없이 쉽게 이제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API 펑션 콜링을. 그게 이제 MCP의 개념이고. 자, 익스플레이너블 AI하고 블랙박스 AI. 블랙박스 AI가 나왔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AI, XAI가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적으로 모델이 이 결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예측에 대한 이유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모델들이 되겠죠. 아까 디시전 트리, 선형 회귀, 규칙 기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단순하니까 내부의 화이트 박스처럼 약간 내부적으로 결정 과정이 보이더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 뭐 라임하고 샵 요거까지 가져가시고 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능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블랙박스는 내부적으로 동작을 알기가 힘들다. 딥러닝이 그렇고요. 네. 아까 앙상블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LLM. 네. 중간에 이 컨텍스트 벡터라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컨텍스트 벡터. 이 단어가 막 들어오면 컨텍스트 벡터가 얘를 받아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 의미 없는 숫자가 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0.2482, 뭐 0.3456, 막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얘를 보고 알 수가 있느냐?
모른다라는 거죠. 네. 블랙박스고 생성형 AI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동작할 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다. 결과 해석이 어렵고 왜 이렇게 도출을 했는지 사람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거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숫자가 무의미해 보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의미해 보이는 숫자들이 막 있기 때문에 결과와 해석이 어렵다. 네, 그게 블랙박스 AI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트렌드 다시 한번 보시면 간단한 거는 내부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죠? 복잡한 거는 구조가 보이지 않아요. 대신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해석이 좋지만 과적합이 된다, 얘는. 성능도 안 좋다. 대신 얘는 성능은 좋지만 안에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비교 문제가 나오면 약간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토 ML 나왔죠. 아까 오토 ML, 요거 자동화 머신러닝인데 요즘에는 툴이 좋아져가지고 자, 여기 구글의 오토 ML, 애저 오토 ML, 그다음에 저 뭐 있죠? 그 AWS는 베드락, 네, 그다음에 AWS 뭐 세이지 메이커, 그다음에 애저의 ML 뭐 스튜디오, 그다음에 뭐 쿠버플로우, 그다음에 ML플로우 이런 툴들이 다 있는데 그런 툴을 가지고서 데이터 여기 요 분야 보시죠, 분야. 전처리, 아까 모델 선택, 그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평가 이 전 영역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는 툴입니다. 네, 요 영역 한번 보세요, 영역. 자, 그래서 비전문가가 내가 전철이나 모델이나 이런 걸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링을 해준다. 네, 비전문가가 사용이 가능하고 대신에 굉장히 뭔가 그 고난이도에 내가 정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깊게 내가 개발을 하시고 분들, 원천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들고 싶은 분들은 오토ML 잘 안 쓰죠. 이 매뉴얼 ML을 씁니다. 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반대되는 개념이고, 네, 오토ML이 자동적으로 하긴 하지만, 예, 얘도 마찬가지로 왜 얘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냈는지까지는 잘 안 알려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편리하긴 하지만, 예, 이유나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 ML은 모든 단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 모델러가 직접적으로 이제 설계해서 만드는 방법론이 이 수작업, 예, 매뉴얼 ML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이킬런, 판다스, 그 다음에 뭐, 넘파이,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게 다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때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죠. 이런 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직접 개발을 한다. 자, 여기 도메인 특화에 유리하다. 내가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문제, 이런 일반적인 모델로는 해결을 못해요.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매뉴얼 ML을 한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도 개발이 가능하다. 네,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쉽지만, 그쵸? 쉬운 모델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여기는 만들기 어렵지만, 네, 네, 도메인 특화된 데는 잘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서치하고 랜덤 서치 나왔는데요. 아까 저기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화에서 두 가지 방법론 가져와서 비교를 해봤는데, 자, 그리드 서치는 미리 정의한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체계적으로 모두 실험한다. 전체 조합이다, 조합. 조합을 가지고서 모두 평가를 한다. 자, 조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시간과 비용이 급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조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효율적이다. 연산 비용이 늘어난다. 네. 여기 사이킬런의 그리드 서치 CV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랜덤 서치는 무작위로 하는 거죠. 무작위. 무작위로 하는데 실험 횟수는 뭐 적을 수가 있어도 네, 최저값을 놓칠 가능성이 있죠. 무작위로 막 그냥 찍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하죠. 운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확하다. 네. 그래서 정확도는 높지만 이것도 트레이드 오프죠. 정확도는 높지만 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얘는 정확도는 낮지만 비용은 좀 적게 든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많이 쓰이냐? 빠른 결과를 필요로 할 때 랜덤 서치를 하고 정확도를 높여야 될 때는 그리드 서치를 쓴다.
사이킨런, 마찬가지로 랜더마이즈 서치 CV, 요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네. 그래서 그리드 서치는 조합, 랜덤 서치는 랜덤, 무작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알고리즘, 앙상블 알고리즘의 4개 비교. 네. 자, 그래서 배깅, 부스팅, 보팅, 스태킹 나왔는데, 예, 여러 모델을 경렬로 한다. 평균 투표, 평균. 네. 그리고 이거 빠지면 안 되죠. 부트스트랩. 네, 부트스트랩. 무작위로 추출해서 만든다. 자, 그리고 결합 방식, 요거, 핵심적, 요것만 가져갈게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평균 투표. 자, 부스팅은 가중치 기반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보정해 나간다. 가중치, 요 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계속 그래서 A 모델, A 다시 모델, 뭐 A 다시 다시 모델 이렇게 앞 모델의 어떤 그런 오차를 계속 가중치 조정을 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보팅은 네. 서로 다른 모델의 예측 결과를 단순히 통합한다. 다수결. 여기도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 요거 쓰셔야 됩니다.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 자, 그리고 스태킹. 메타 모델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 메타 모델로 다시 학습을 시킨다. 자, 1차 모델이 훈련이 끝나면 2차 모델이 최종 결정을 한다. 여기 보시면 스태킹 클래시피어 요거 쓰십시오, 요거. 그래서 메타 모델이 최종으로 통합을 하는 방식이에요. 메타 모델. 최종 예측기. 그래서 앙상블 알고리즘의 4가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 장점하고 단점만 한번 좀 보고 갈게요. 네. 그 뭘 쓰셔야 되니까. 자, 과적합 방지에 안정적이다. 네, 안정적인 모델이고, 네. 예측 성능이 계속 이제 높아지잖아요. 네. 이런 이제 강력한 예측 성능이 필요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하고, 보팅은 구현이 간단하고 모델 결합이 가능하다. 다른 모델이 있더라도 결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조합해야 될 때 사용을 한다. 네, 단점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시크 투 시크 하고 어텐션이 나왔는데 이 시퀀스는 일단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중간에 여기 컨텍스트 벡터, 고정 크기 벡터 있잖아요. 요걸 요약한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문장이 막 들어올 때 얘를 번역을 한다. 그러면 컨텍스트 벡터로 바꿔주는데 출력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글, 영어, 자, 이게 인코더, 디코더잖아요. 근데 이 영역이 유한이에요, 유한. 작다 보니까 여기가 앞에가 길어지면 길수록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까먹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긴 문장일수록 정보가 손실이 되더라. 장기 의문성 처리에 약하더라. 자, RLN, LSTM에서 파생된 구조지만 컨텍스트 벡터가 유한하기 때문에 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앞에가 길어지면 얘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뒤가 해석이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이 나온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모든 위치를 동적으로 한다. 이 위치에서도 계산하고 이 위치에서 계산하고 항상 내 지금 어텐션이 나한테 지금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내 단어가 지금 뭘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동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서 문장의 길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에 집중한다. 어텐션. 중요한 부분에 집중. 자, 어텐션. 중요한 부분에 집중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집중.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내가 골라내고 문맥에 대해서 파악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된 게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 네. 어텐션은 다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 뭐, 여러 가지 어텐션 종류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뒤에 바로 나오네요. 네. 보시면, 어텐션 메커니즘에, 여기, 인코더, 디코더, 요거 꼭 가져가세요. 인코더, 디코더, 포지셔널 인코딩, 어텐션,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 어텐션, 포지셔널 인코딩,
자, 인포, 인피, 마인피, 리소 이거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인포, 인피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인포, 인피, 마인피, 리소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이 트랜스포의 구성 요소. 자, 그래서 대표 모델이 있는데 버트하고 GPT. 자, 버트는 뭐예요? 디코더가 없는 거. GPT는 인코더가 없는 거. 아까 앞에서 했죠? 디코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의미를 잘 파악한다. 의미는 뭐예요? NLU죠.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저 GPT는 뭐죠? 네. 인코더가 없다. 인코더가 없으니까 생성에 특화돼 있다. 자, 생성에 특화된 거는 NLG.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네. 비전까지 행렬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구성 요소 꼭 가져가시고요. 구성 요소. 자, 그리고 댄스 트랜스포머하고 MOE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딥시크 아시죠? 딥시크. 딥시크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시크. 딥시크. 그리고 여기는 일반 GPT.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가 얼마 전에 뭐 GPU가 많이 없어도 우리는 뭐 빨리 할 수 있었다. GPU가 우리는 많이 확보가 안 돼도 뭐 우리가 모델 개발에 성공하겠다 하는 이유가 이 엑스퍼트 중 이 엑스퍼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가 이제 MO인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활성화를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이트를 다 통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라미터가 굉장히 커도 실제 학습에서 필요한 연산은 일부만 동작을 시킨다. 그래서 초대형 파라미터, 뭐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데도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여기 딥시크 V2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에서 사용한 학습 방식입니다. 그리고 도메인별 전문가 구성이 가능하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내가 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한다고 한다면 이 엑스퍼트가 동작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고 GPT는 그냥 모든 입력에 대해서 모든 파라미터와 레이어가 동작을 하니까 당연히 연산량과 메모리가 많이 필요를 하겠죠. 예. 그래서 GPT 초창기 버전하고 T5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고 비효율적이고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마찬가지로 MOE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좀 복잡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MOE로. MOE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에이전틱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는 이미 출제가 한번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멀티플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네. 얘가 스스로 목표, 계획, 실행, 평가, 개선 하려고 한다면 그냥 다중 에이전트 협업이 돼야 됩니다. 다중 에이전트 협업하는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개로는 안 되고 인간처럼 자기 주도 목표와 설정과 과제 분배와 액션과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면 마스 한마디로 하나로 되지 않고 여러가 협업 체계로 되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에이전틱 AI고요. 에이전트 하나를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마스가 여러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협업 체계로 이제 되어 있다.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 이렇게 있으면 요거 하나하나를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그리고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에이전틱 A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 차이 다시 한번 좀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임무와 작업을 수행하는 AI 소프트웨어 또는 모듈. 얘는 특정 하나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얘가 AI 에이전트. 그리고 여러 개가 동시에 합쳐져 있다. 여러 개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합쳐져 있다. 그러면 얘가 에이전틱 AI. 네. 자, 여기에서 크루 AI 있잖아요. 크루 AI. 자, 그다음에 요새 많이 쓰는 거, 뭐 워크플로우 자동화 뭐 하는데 엠파렌, 오토젠 이런 것들이 개발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구.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그냥 단일이에요. 일정을 예약을 한다거나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 등록을 한다거나 단일 목적입니다. 단일 목적. 단일 목적.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다중 에이전트 협업을 통한 복잡한 문제 해결, 복잡한 업무 자동화나 해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AI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틱 AI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그 퓨처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퓨처 셀렉션이 있는데 이 피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처. 이 퓨처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면 X 값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독립변수라고 했잖아요. 독립변수. 네. 독립변수가 좋아야 종속변수 예측이 잘 되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뭔가 빠져 있고, 그쵸? 결측치도 있고, 이상치도 있고, 그러면 좋은 모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셀렉션은 어쨌든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실질적으로 Y 값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값들이 있거든요. 그런 값들만 좋은 X 값만 골라서 모델 성능을 높인다. 이게 이제 퓨처 셀렉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진 제거 기억나세요? 전진 제거, 후진 제거, 페어와이즈 이런 기법들이 예, 셀렉션을 막 해가 나가면서 어떤 거를 넣고 빼고 막 하면서 이 Y, 모델 Y 값을 더 좋게 만드는가, 이거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게 셀렉션의 문제고요. 자, 이 퓨처 엔지니어링은 예, 새로운 특성을 창조, 가공, 생성하는 거예요. 예,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파생 변수 만들기. 자, 그러니까 X 값이 그냥 X 값이 아니라 기존에 X1하고 X2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떤 로직을 통해 가지고 X3를 만들어냅니다. 새로. 자, 이게 퓨처 엔지니어입니다. 이게 퓨처 엔지니어. 자, 그래서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만약에 이런 뭐 더 좋은 그런 인자값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만들어서 모델 성능을 높인다. 그러니까 셀렉션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서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제 좋은 거 나오면은 하는 거고 이 퓨처 엔지니어링은 이 많은 X 값 중에서 더 좋은 게 있다면 추가도 하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3라는 걸 또 추가도 하고, 아니면 이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뭐 X4라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퓨처 엔지니어링이 어디서도 쓰이느냐면 모델의 성능을 높일 때도 하나의 특성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모델 성능을 높이는 방법. 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ML 옵스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이 퓨처 엔지니어링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배치, 생각나세요?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거, 저희. 맨 위에서 아까 저희 했었었는데, 네, 올라가 볼까요? 여기, 온라인 러닝. 여기. 여기에서 이 실시간 처리라던가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퓨처 엔지니어링이 정확히 들어가줘야 네,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그냥 간단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온라인 러닝에서 이런 것들을 퓨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많이 바뀌고 데이터도 바뀌고 새로운 인자값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새로운 퓨처를 발굴해내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이 더 많은 좋은 인자값을 가지고 X값을 가지고 자, 배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MLOps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MLflow라는 툴이 있어요. MLflow 그 다음에 큐브플로우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특화된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퓨처 엔지니어링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실험. 네. 자, 그래서 이게 X1을 가지고서 한번 돌려보고 X2 가지고서 돌려보고 짬뽕 해가지고 S3로 한번 돌려보고 이 실험을 하루에도 몇 번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버전 관리도 해주거든요. 버전 관리. 자, 그럼 이러다가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면
여기서 91% 나오고 92% 나오고 94%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이거 그때 뭐 썼더라?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뭐다? 이 ML 플로우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ML 플로우나 ML 옵스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퓨처 엔지니어링을 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그 시발점. 이게 이제 퓨처 엔지니어링.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도 다 쓸 수가 있죠. 지금 이거 뭐 머신러닝, 딥러닝 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었다. 그럼 자 4단락이나 3단락으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퓨처 엔지니어링이 진짜 중요하다. MLOps나 성능을 모델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퓨처를 잘 발굴을 해야 성능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그 관리가 없이 그리고 이런 솔루션에 대한 도움 없이 MLOps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 좋은 내용입니다. 퓨처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런 것들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기법 이런 거 나올 때 평가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에서 이 퓨처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잘 돼야 뒤에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문득문득 시험장에서 떠올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해보면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것들이 좀 정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혹시 그 다른 도메인들도 내가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것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있잖아요. 인사이트 그거 그 GPTS로 만든 거. 거기에다가 뭐 두 개 비교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쭉 뽑아주거든요. 이거 공부하시는데 2분 안 걸립니다. 2분. 이 두 개 가지고 내가 여기서 모르는 거 아는 거 이제 눈으로 딱 보면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10분이면 5개가 되잖아요. 60분이면은, 예, 10분이면 5개, 5, 6개, 30개 토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금 서브노트는 서브네트 돌리시고 내가 개념적으로 좀 흔들리는 영역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개념부터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네, 내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 이 키워드를 잘 뽑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안 쓸 이유는 없으니까, 혹시나 놓친 키워드들 있는지, 그런 약간 확인용으로, 그러니까 주 공부는 당연히 암기장하고 서브노트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시험 전에 시간이 없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이런 키워드를 내가 놓친 거 없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공부를 내가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지난 길 가다가 문득문득 뭐 버스 안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씩 이거랑 이거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저는 오늘 좀 떠올랐던 게 자 그럼 SRE라는 사이트 릴라이블 엔지니어링하고 이 그 SOC 이 보안을 관제하는 이런 조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얘는 뭔가. 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꼭지나 잡아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그래도 뭔가 너무나 이상한 게 아니면은 비교를 해주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마지막에 시간이 없을 때 2분 이내로 이거 하시면서 또 시간이 길어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분 이내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멘토링 못하신 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